토스가 조직 문화로 굉장히 좀 유명했죠. 최고의 연봉을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대신에 우리는 A급 인재만 뽑는다. 그리고 그게 미달되면 내보낸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 쿠팡은 배송이라는 확고한 경험이 있잖아요.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받아도 고객들은 그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토스가 차별화됐다고 해도 세상에 없는 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거든요. 수익성을 어느 순간부터 극도로 높이기는 어렵지 않느냐.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는데 딱 해보려고 하니까 쉽진 않은 거죠. 농업은 고인물이 많다고 했는데 장난 아닌 거죠. 회사가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가 받은 게 아니고 내 개인 지분을 담보로 받았단 말이죠. 왜 그렇게 악수를 두셨는지 좀 아쉽고 안타깝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토스의 권고사직 그리고 그린랩스의 인력 감축, 불응의 경영권 다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신 회사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스 예전에는 실리콘밸리식 약간 조직 문화? 이런 걸로 칭찬을 많이 받던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은 엄청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많이 준다. 되게 선진적인 문화다.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기사만 봤을 때는 그 선진적인 문화를 그대로 정리해고에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토스가 조직 문화로 굉장히 좀 유명했죠. 그래서 흔히 좀 업계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 게 넷플릭스식 조직 문화를 한국에 적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넷플릭스식 조직 문화라는 게 뭐 대충 정리를 하자면 최고의 연봉을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자율성을 준다. 대신에 우리는 A급 인재만 뽑는다. 그리고 거기에 미달되면 내보낸다. 심지어 열심히 하더라도 저상과하면 내보낸다. 그리고 초기 멤버라 하더라도 기여가 없으면 내보낸다. 그러니까 내보낸 데가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겁니까? 이게 넷플릭스의 뭐 조직 문화의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좀 토스 같은 경우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연봉을 주고 스톡옵션도 정말 최대 규모로 주고 그리고 조직 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최고의 복리후생을 주고, 그러면 토스도 넷플릭스처럼 자주 내보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진아웃 제도라고 해가지고 동료 평가 때 좀 3번 정도 크리티컬한 그런 안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그게 좀 그런 거라면서요. 나 이 사람이랑 일 못 하겠어요. 이런 평가 3번 나오면은 그렇죠. 끝이다 뭐 이런 거 같던데. 그렇죠. 예. 썩은 사과 도려내기라고 해가지고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들을 이제 썩게 만드는 것처럼 좀 부족한 분들 빨리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토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뭐 이게 한국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먼 센스를 좀 고려해서 이걸 최대한 완화시키겠다. 뭐 초기에 어느 정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권고사직이라든지 뭐 일부 팀 해체는 있었죠. 그리고 좀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좀 뭐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은 모든 기업은 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좀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토스가 지금까지 브랜딩이라든지 조직 문화 홍보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쏟았고 그걸 굉장히 많이 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메랑으로 좀 돌아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뭐 HR 교육을 하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스에 있는 조직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거기에 굉장히 열광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부는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와 가스라이팅이 합쳐져서 토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최고의 복지가 무엇이냐로 물으면 최고의 인재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최고의 인재는 최고의 인재 옆에 있으면 좋겠죠. 네. 최고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네. 그런 게 조직 문화에 아무래도 묻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 토스의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굉장히 좀 선진적인 면모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리콘밸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빠르게 그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좀 최적화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영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삐끗하면 망할 수가 있고 망해버리면 정말 더 많은 실직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뭔가 미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독일식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좀 짬뽕돼서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상황에서 토스가
좀 타겟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이런 인력을 내보내고 이런 문제 사실 창업 이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계속 진행된 거거든요. 토스요? 네. 이게 마치 최근에만 벌어진 일인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토스는 항상 기사도 검색해 보면 한 주기적으로 이런 비슷한 게 나와요. 이번에는 계열사의 인사팀장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그 인터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아까 부각이 되는. 네, 좀 더 부각이 됐는데 계속 있었던 문제고 뭐 갑자기 근래에 생겼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 나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발설하지 말라 이런 뭐 조항이 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뭐 권고사직을 받았더라도 얘기를 못 한다.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노동 계약서에 사실은 좀 법과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했던 것도 뭐 예를 들면 뭐 동종업계 몇 개월 동안 취업 금지 뭐 근데 이게 뭐 창업자가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뭐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취업하면 뭐 양해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도 좀 내부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고 이거는 법하고 다르다라고 하는데 또 인사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회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좀 완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잘 해소된 사례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악의적인 것도 있지만 좀 모르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HR 같은 경우는 계속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 발설하면 안 된다라든지 또 그 외에도 얘기 들어보면 확인되지 않는 더 강한 뭐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악의적이고 뭔가 의도적이기보다는 좀 기업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건데 그게 좀 괴리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 그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이게 중대하다고 보는 거는 토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좀 선진적인 면모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 계속 트러블이 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되느냐 좀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도기적이라는 단어에 저는 조금 반대적인 생각도 드는 게 예를 들어 토스의 스타트업 정신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스타트업은 원래 똘똘 뭉쳐갖고 정말 한 3명이 막 100명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막 오버워킹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볼륨이 점점 커지면 회사라는 건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내 역할만 하면서 이제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공존하는 아마 회사로 이렇게 커가야 될 텐데 이 처음에 있었던 그 스타트업 정신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회사를 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점점 이게 몸이 커져가는 토스 입장에서 가능할까라는 이게 과도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100% 가능하진 않죠. 왜냐면 기업이 커지면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지만 우리는 최대한 그 방향으로 간다. 근데 또 넷플릭스 다니는 분들에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하냐? 정말 일 못하면 다 나가냐? 근데 또 거기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작품 하나 소싱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중간에 담당자들 계속 잘리면 뭐 어떻게 일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은 그렇대 분명히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기업들은 점점 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대표적인데 좀 작년 재작년 때 인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창업자나 경영진은 우리도 아직 스타트업인데 우리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전 대기업 취업한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균형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고 토스도 초반에는 삼진아웃제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지만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쪽으로 좀 현실 수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기업들은 계속 고효율을 추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모바일 나왔을 때 모토로라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가져 이걸 현실과 어떻게 잘 맞추느냐 이게 저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고민이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법제도상 이렇게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는데 스타트업 대표님 입장에서는 리소스를 최대한 극한으로 끌어올려야지 이제 자기가 그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리소스를 깎아먹는 인재들은 이제 내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근데 그걸로 이제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이제 구체화시키는 회사가 몇몇 있는 거고. 그래 이제 정 맞는 거죠. 네. 모양들이.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걸 정말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건 더 큰 문제가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토스 라이팅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전 파열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으로만 정리고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뭐 회사가 정말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네요. 어려울 경우에는 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상시로 사람을 뭐 정리하거나 이제 이거는 다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지금 토스가 어떤가를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사 보고 했을 때는 단기 순손실로 봤었을 때 분기로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으나 뭐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꽤 크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다음에 또 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가 거의 확정이 된 거죠? 네. 네, 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적자 폭은 뭐 크게 줄지 않고 올해도 적자 폭은 뭐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보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토스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돈이 없어서 당장 막 너무 힘들어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투자도 받았고 남들 그렇게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스는 작년에 5천억 넘게 투자를 받았거든요. 현금도 있고 뭐 적자는 당연히 이제 안고 간다고 계속 생각했던 거니까 적자는 당연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특별히 어려워져서 만약에 막 인력을 감축해야 돼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분명히 압박이라든지 리스크가 예전보다 확실히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장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한 스타트업이었거든요. 네. 성장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갔고 정말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정말 한 두세 달 뒤에 회사 돈이 없고 투자 안 되면 망한다. 근데 이런 걸 마치 사이어인처럼 여러 차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겨서 네. 근데 이런 고비를 넘기면 정말 뭐 성장에 대한 레버리지는 엄청 나거든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렇게 왔는데 근데 지금 1, 2년 만에 아무도 예상 못하게 딱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토스라 하더라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대마불사가 됐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건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방법론들이 어떻게 보면 다 리스크가 돼버렸고 그리고 주요 사업 부문을 보면 대부분 다 적자예요. 그리고 자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돈 버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뭔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리콘밸리 시기인 것 같아요. 토스는 이런 부분도 어떤 면이냐면 지금 실리콘밸리 뉴스를 보면 표준이에요. 11,000명 해고. 이게 모든 기업이 다 왜 11,000명인지 모르겠는데 모두 다 발표는 11,000명 해고가 발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다 지금 그들이 모두 다 막 미치도록 어려워서 해고하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해고하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토스도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이제 몸집을 줄이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 이 상황이니까 좀 몸집을 줄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말 대규모 구조조정은 아직 안 했고요.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토스 측의 얘기 들어보면 그냥 어느 정도의 유출일 뿐이지 아직까지 대규모 구조조정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고민이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스도 그리고 그 최고의 회사라고 자랑을 해왔지만 이직률 굉장히 높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탈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토스 같은 경우에 또
금융회사잖아요. 금융과 관련된 회사인데 이 지금 실리콘밸리식으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올라가는 게 계속 성장하는 게 이거가 맞는 곳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성장하는 방법론이요. 네, 이 방법론이 예를 들어 쿠팡이나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금융과 관련된 데는 돈을 다루는 데라서 좀 원래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지금 토스가 항상 보수적인 문화 굉장히 싸우면서 지금 이렇게 혁신을 이뤄낸 곳은 맞는데 이게 요새 스타트업의 이 성장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또 가지시니까 이 분야도 그게 맞는가라는 또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단 이승건 창업자의 생각은 금융회사만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사업을 벌이고 있고 뭐 금융회사도 있지만 모빌리티 쪽에 진출하기도 하고 뭐 알뜰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간히 SNS를 통해서 이런 사업 해보면 어떨까요? 저런 사업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창업자 생각 자체가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를 한다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난 이 영역에서 정말 끝장을 보겠다 하는 기업가는 소수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가는 시장성이 있으면 나는 그걸 뛰어든다. 그리고 여기를 개척한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토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DNA 자체가 계속 확장성이 있고 앞으로도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도 금융은 좀 그런 기존의 전략이 될까 싶은 게 왜냐하면 쿠팡은 예를 들어 쿠팡과 비교해 보면 쿠팡은 배송이라는 확고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 경험을 한번 경험하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충성도를 이용해서 고객들을 예를 들어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받아도 고객들은 그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러면은 당장은 적자라고 하더라도 이 충성도를 높이고 어느 정도 로열티가 한계점까지 왔을 때까지 그 진행하면 그 뒤부터는 이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융은 완전히 차별화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토스가 차별화됐다고 해도 뭐 세상에 없는 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UX 좀 차별화되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세상에 없는 엄청난 게 있다라고 또 보기 어렵고 그렇게 아주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수익성을 어느 순간부터 극도로 높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를 그렇게 열심히 지어놓고 나면 다른 데가 이걸 따라오려면은 돈을 또 엄청나게 돈과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네. 토스의 UX나 UI는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옆에서 또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그 유난한 도전 이 토스 책을 보니까 네네. 또 옆에서 많이들 따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금방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게 그게 또 금방은 아니겠지만 노하우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압도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면에서는 또 생각해 볼 일이네요. 이쪽은. 그러면 이 토스를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융만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열사만 해도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토스가 이미. 네. 그 중에서 좀 돈을 잘 버는 분야도 있고 좀 까먹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좀 상징적인 곳들이 있나요? 잘 버는 분야가 있나요? 없어요. 뭐 토스 증권인가 뭐 어떻게 뭐 그것도 적자. 그것도 적자예요. 다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딱 흑자 하는 게 계열사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콜센터. 그럼 어떻게 흑자가 되죠? 그러니까 토스한테 외주받는 자회사 뭐예요? 네, 매출 규모가 크지가 그쵸, 않아가지고 작죠. 거의 뭐 의미가 없다. 네. 이거는 그냥 그 자기 사업을 자기가 준 거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가 있는 매출은 아니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다 많이 까먹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토스의 수익 구조를 보면 60% 정도가 매출이 피지 사업에서 나요. 근데 피지 사업은 뭐 지금 뭐 마케팅을 위해서 뭐 조금 수수료 적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익성을 개선하자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피지 하면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 피지라고 하면 오프라인 아니죠. 건가요? 피지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쇼핑몰에서 네. 결제를 하면 네. 그 결제가 직접 우리 고객 가맹점하고 카드사랑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네. 중간에서 이제 다리를 놔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피지사예요. 뭐 쿠팡페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토스페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인 거죠. 피지사는 네.
엄청 많은 이제 가맹점을 갖고 있죠. 토스 전체 그 연결 매출의 60%가 토스 페이먼츠다. 그래서 나온다. 거기는 또 예전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성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좀 그래도 파워풀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그 적자이긴 한데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흑자 전환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이게 토스가 뭐 은행만 만들면은 쭉쭉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지금 보면은 돈 버는 게 없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좀 시기를 보면 되겠죠. 네. 토스 모바일이 또 요새 굉장히 네. 핫하잖아요. 그 알뜰폰 다른 데랑 비교를 하면은 생각보다 싸지 않고. 네.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사보다는 확실히 싸기는 싸더라고요. 근데 알뜰폰만큼 싸지 않다고 또 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요 토스 모바일이 결국은 이 토스 쪽의 구세주가 될지 아니면 적자만 늘릴지 좀 어떻게 보세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알뜰폰 뭐 이게 뭐 얼마나 가입하겠어요. 뭐 안 와봐야 몇십만 명 가입할 텐데 구세주 뭐 될 건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걸 텐데 근데 지금 너무 놀랐어요. 너무 비싸게 나와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 거지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싸게 나왔거든요. 이거 이승건 대표가 이걸 처음에 알뜰폰 한다고 할 때 한국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기존 알뜰폰보다 훨씬 비싸게 내면 어떻게 아끼겠다는 건지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실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점이 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스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업 전략을 계속 바꿨거든요. 처음에 송금으로 했다가 송금을 시작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다뤘다가 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직접 라이센스를 취득하자. 증권사도 하고 은행사도 하고 했다가 아 금융만으로는 부족해. 이제 금융과 연결된 다른 비즈니스를 하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금융까지는 어느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이번 단계는 전 허들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스가 과연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봤을 때 먼저 뭐 우리 열심히 한다 하드워킹 그리고 조직 문화 좋다 그리고 우리 기술력 좋다 그리고 브랜드 좋다 한 이 정도지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에서 사업 노하우가 있을까 인프라가 있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예시가 그 타다인 것 같아요. 타다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막 큰 폭으로 성장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적자도 꽤 냈어요. 작년 2021년, 22년 이때 기준으로 월매 그 연매출이 한 50억 그리고 적자가 150억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성과를 못 봤는데 그렇다고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최근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한계를 좀 느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아 지금 장분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예전에는 뭐 한다고 하면 어서 좀 밀어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돈 내 돈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덜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시기. 이번에 정말 금융을 넘어서 다양한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나섰는데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좀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알뜰폰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봤을 때 정말 와우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만큼 막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스도 아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영역은 좀 겸손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접근해야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통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망은 똑같은 망을 쓰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지금 뭐 유심을 퀵으로 배송한다 이게 무슨 엄청난 차이가 되겠어요. 비용만 또. 요새 다른 데도 해주. 네, 그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포인트는 가격이거든요. 저는 계속 가격을 비판하고 싶어요. 기대했거든. 바꿀 생각이 조금 있으셨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모 통신사에서 8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데이터 용량으로 토스를 보니까 6만 원이에요. 2만 원이나 싼 거잖아요. 2만 원이나 쌌는데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통신사로 할인으로 샀고 영화도 한 달에 한 편 보고 그렇죠.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오히려 알뜰폰이 더 비싸요. 사실 얘는 4G잖아요. 5G 나는 5G인데.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싸다. 기존 통신사보다 더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엄청난 혜택이라고 준 게 최대 10,000원까지 페이백을 해주겠다. 그런데 뭐죠? 100기가짜리 상품에서 10기가 이하를 쓰면 10,000원을 주겠대요. 10기가 이하를 쓰는 사람은 왜 100기가를 사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000원이나 돌려준다고? 라는 말에 속으면 의미가 없다. 네. 왜 굉장히 토스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포인트까지 생각은 못 하고 네. 이게 그래도 한 10,000원, 20,000원이라도 싸면 말씀하신 것처럼 망 차이는 요새 거의 못 느끼니까 결국은 서비스 차이인데 뭐 토스는 고객 대응이나 이런 거는 또 괜찮게 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저가 통신사를 쓰면은 다른 알뜰폰을 쓰면은 저가를 쓴다는 느낌인데 이 토스를 쓰면은 나는 저가를 쓴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도 좀 싸니까 괜찮지 않나? 왜 이렇게 욕하나? 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포인트까지 다 계산하고 하면은 이게 좀 그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확실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1년에 10만 원 넘게 포인트를 쓰니까 예, 이게 매달로 환산하면은 최소 10,000원은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또 해볼 수 있겠군요. 그럼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이 런웨이라고 하죠. 이게 만약 투자를 안 받고 갈 경우에는 지금 또 상장도 미뤘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다행히 주주수가 많아가지고 사업 보고서를 계속 발표를 해요. 토스가. 그래서 가장 최근 정보를 알 수가 있었는데 3분기 연결 기준으로 현금이 한 6,600억 정도 있어요. 꽤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장단기 차입금, 그 1년 이하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5,5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안에 다 갚아야 될 건 아닌데 네. 좀 이게 부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아마 올해 1,0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 적자를 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매 분기마다 정말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몇백억씩 계속 깨먹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자산을 일부 팔아가지고 계속 현금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오래 가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런웨이를 한 1,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랄까 아주 짧진 않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투자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펀딩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목표보다는 많이 미달된 금액을 모았고요. 그리고 이승건 대표도 직접 조직원들에게 좀 목표한 밸류에이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장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좀 조정하는 거예요. 비용 조정이 가장 현실적이긴 해요. 왜냐면 투자 유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그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좀 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거는 어려운 시기에 작은 기업들은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으니까 마치 뭐 과거 공룡이 살았던 그런 시대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뭐 포유류들은 빨리빨리 적응하면 되는데 공룡들은 사실 빨리빨리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몸집이 크니까. 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벌였는데 그 조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다 일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기 어렵고 만약에 키맨이 나가버리면 정말 붕 떠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토스는 이런 말 싫어하겠지만 공룡에 가까운 상태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토스가 25년에 상장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한 2년? 네. 2년 정도인데 그 정도의 운전 자금은 있어요. 지금 그 당좌에 지금 자금이 1조가 넘게 있고 지금 유동성 부채가 뭐 5천억, 아까 6천억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장 이제 돈이 없어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일단은 버틸 수는 있는 정도고 그러면 지금 사실 기사에 나온 권고 사직은 막 엄청 큰 막 몇백 명 이런 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냥 몇 명 정도였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경영 문제 때문에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근데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지금 누구나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토스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 시작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 타다를 인수한 지 1, 2년 만에 다시 매각을 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이 꼬였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이걸 시작으로 좀 어느 정도 구체화하지 않을까, 그걸 좀 연착륙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쭤볼 회사는
그린랩스인데요. 에그테크라고 하잖아요. 이 농업 관련해서 스마트팜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기술을 만들어서 농용업을 혁신하겠다. 근데 저번에 저희가 CS 갔다 와서 존 디어에 대해서 다뤘을 때 밑에 댓글이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야 농업 그거 뭐 돈 얼마나 된다고 농기구 얼마나 된다고 하시는데 네. 이게 농기구만이 아니라 농업을 생각하시면 우리 의식주 중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죠. 제일 큰 산업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혁신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한 8천억까지도 갔었고 네. 예, 1조 가까이 가서 이제 곧 유니콘이다라고 했던 회사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그 CB 형태로 그 전환사채죠. CB 형태로 자금 수여를 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형태로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다른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았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적으로는 대출이긴 한데 부채이긴 한데 보통 투자를 CB형태로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거죠. 근데 투자를 이제 받았다라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그 물어봤을 때는 네. 아직 확정된 투자가 아니고 지금 투자하려고 지금 얘기 중에 기사가 나가서 조금 내부적으로도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린랩스는 원래는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회사였죠.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 세계에도 되게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딱 해보려고 하니까 쉽진 않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요. 그래서 좀 그린랩스가 좀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플랫폼을 열고 좀 농업에 관련된 플랫폼이죠. 그래서 연 다음에 농산물 도매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농민분들에게 이 물건을 떼다가 바이어분들에게 좀 이렇게 파는 뭐 이런 걸 도매업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농수산 쪽이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통이 고인물도 많고 나름의 레거시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겠죠. 농민분들에게는 좀 비싸게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돈 빨리 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분들에게는 그 싸게 하고 대신에 돈을 늦게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준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하던 다른 예. 분들보다 다른 그렇죠, 플레이어보다. 여기서 이제 늦게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외상가 같은 거예요. 뭐 내가 뭐 5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거를 뭐 그 나중에 주겠다, 6개월 뒤에 주겠다. 그러면 일단 매출 인식은 하고 이거를 그 부채로 실제 이제 돈은 나중에. 분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외상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좀 검증 없이 좀 이렇게 저질러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매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게 악성화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무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토스 얘기할 때 우리 택시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타다. 토스도 그 택시 산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가 뭐 IT 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술로 문제를 세상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난 기술 좋으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좀 그런 거죠. 농업은 고인물이 많다고 했는데 장난 아닌 거죠. 그 시장은. 그죠. 제일 큰 네. 시장이고 제일 오래된 시장이잖아요. 거기는 정말 선수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최대한 60일까지 이 매출 채권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부들한테는 직접 주고 그러면은 60일 동안 돌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 돌린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60일 뒤에 주겠다고 한 회사, 어음 끌어준 회사가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겠냐고요. 당연히 안 좋은 회사겠죠. 네. 그런 회사들한테만 계속 영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제안을 해주면 땡큐 하는데 한테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딴 데에서는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얘네가 그렇죠. 받아주네. 얘네는 이렇게 받아주네 좀 이렇게 되는 뭐냐. 거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커머스 사업자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이 농산물을 이렇게 떼다 팔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게 딱 농민들에게 가서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다들 안 주신다는 거예요. 못 믿고. 못 믿는 거죠. 워낙 사기꾼도 많고 하니까 또 워낙
정보의 폐쇄적인 분들이고 그래서 직접 가서 같이 깻잎 세고 같이 포장하고 같이 농사짓고 한 몇 달 하니까 그때부터 얘는 좀 줄만하다. 착실한 청년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 진짜. 예, 그런데 이거를 스타트업이 할 수 있냐고요. 아. 스타트업은 당장 매출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쉬운 비즈니스를 한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래서 그린랩스가 빠르게 1,000억까지 매출 딱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허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취약점 혹은 한계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기사 읽다 보니까 중간에 그 미수금 발생하고 뭐 어음 돌리고 이런 과정에 그 매출 채권 팩토링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 팩토링이라는 게 사실 그냥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내가 외상 주고 나 나중에 갚을게라고 하는 그 증서가 있잖아요. 그 증서를 파는 거예요. 그거를 금융기관, 그러니까 팩터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그거 사줄게.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을 받았고, 난 받은 돈으로 여기 이제 농부들한테 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해줬는데 이거 해주면 이제 문제가 없죠. 돈을 빨리 돌릴 수 있네요. 예, 금융기관은 이제 좀 그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니까 당장 60일 뒤에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작년에 올 작년부터 급속도로 채권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팩토링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회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 이전까지는 생각해보면 60일을 다 안 견디고 돈을 돌리고 있었는데 네네. 매출 채권 팩토링을 안 받아주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긴 60일 거죠. 동안 네. 내가 굴릴 돈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 와중에 막 어디서 부실 채권도 들어오고 네네네. 하니까 이게 막 문제가 눈덩이 커지듯이 커진 거군요. 그 와중에 그 이번에 뭐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공동 창업자 세 분이었나요?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렇게 감자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하다. 네. 뭐 그럼 이제 약간 당하다는 맞겠죠? 돈을 다 일단 그렇게 되고 좀 문책을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린랩스가 독특하게 3명의 창업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만든 회사인데, 왜냐면 독특하다고 한 거는 3명이서까지 이렇게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2명이나 아니면 1명의 압도적인 주주나 아니면 좀 그들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두 분이 그 최성우님과 안동현님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옐로 모바일 출신이세요. 근데 옐로 모바일이 뭐 아시다시피 좀 유니콘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근데 무너진 게 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이즈와 그런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 혹은 의심스러운 시선이 많았어요. 아이고 옐로 모바일 출신인데 믿어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나 다른 것인지 이 두 분이 경영 실책과 비위를 이유로 이번에 이게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책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에 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차차 밝혀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퇴장을 하게 된 거고, 근데 퇴장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그 지분을 이제 턴 건데 이거를 감자를 통해서 턴 거예요.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지분을 넘기잖아요. 예, 헐값으로 매각을 하는데 감자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감자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자본금을 이게 줄이는 건데, 보통 원래 취지는 사업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증자는 이제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받는 것처럼 그렇죠. 감자는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게 독특하게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그 주주는 자기가 넣은 돈을 이제 받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요. 이건 유상 감자라고 하고, 아니면 안 받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그 무상 감자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건 지금 밝혀진 게 이게 밝혀지진 없어요.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창업자가 감자 대상이 된다는 건 네. 그것도 거의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받는 돈 얼마 안 되겠죠. 왜냐면 초기에 돈을 넣었는데 그건 굉장히 적은 돈을 넣고 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증대되면서 커졌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두고두고 노이즈가 있을 만한 이슈가 아닌가. 아마 분명히 그런 잘못 저질렀기 때문에 감자를 당하면서까지 나간 거고, 그래서 그걸 아마 투자사에서 요구했는지 내부에서 요구했는지 누군가가 요구를 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직 팩트는 아닌 거죠. 그런 보도가 나온 거고, 네, 보도가 나왔죠. 완전히 확인된 사실은 아닌 건데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업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감자가 있다는 게.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정설로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말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상한 사례예요. 그 지분을 판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처음에 만약 유상감자라고 해도 돈 얼마나 넣겠어요. 그렇죠. 그 창업자가 얼마 안 넣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닐 거란 말이고. 그러면 거의 진짜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 그 가만히 뺏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사에 조선비즈 단독 기사로 나온 건데 비위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비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 어렵죠. 지금은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럼 뭐 보통 우리가 흔히 기업가들이 비위를 저지른다는 건 뭐 횡령 아니면 배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뭐 고소고발 안 하는 대가로 지분 내놔라 뭐 이렇게 했는지 뭐 이건 추측의 영역이죠. 알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단순히 경영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본 적이 없는 일이고. 네. 감자를 할 때 다 같이 100%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감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특정인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돌려주는 돈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아니 넣은 돈만 다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이상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돌려줄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이번 사례는 거의 건지지 못한 거에 가까울 수 있어요. 네. 예, 왜냐면 초기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뭐 창업하실 때도 최 대표님, 심 대표님 다 창업하셨지만 처음에 묻고 시작하는 돈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커지면서 커지면서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게 커지는 거지. 실제 막 우리는 100억씩 출자해서 하겠소 이런 데는 없죠. 없잖아요. 요즘 심지어 그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몇백만 원으로 다 투자 시작합니다. 다. 네. 그린레스 같은 경우에 지금 희망퇴직 이야기,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희망퇴직이라고 보통 하면은 뭐 많아야 10% 20% 원래 이러는데 네. 여기는 그냥 희망퇴직 정도가 아니고 어떤 기사에는 뭐 90% 감축까지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 정도 인력을 내보내도 회사가 돌아가나 싶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간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60%가 넘게 신청을 했대요. 뭐 이제 그 기사에는 90%라고 했는데 나머지 차는 어떻게 될지는 좀 불분명하긴 한데 일단 60% 이상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요즘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직원들도 다 알거든요. 아 여기는 뭐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걸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가 정말 어려우면 희망퇴직을 할 때 의외로 쉽게 설득이 되고 아니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들도 살아야 되니까 네. 빨리 퇴직금 받고 빨리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60%나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돌아왔구나 지금까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탈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 첫 번째 작업이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출채권 회수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버티하고 이게 못 받을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인력이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절망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는 일단은 신상훈 대표가 남아서 자기가 추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투자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의사를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추가로 회사가 어쨌든 매출을 1000억까지 찍어봤거든요. 그 말은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브랜드와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이진 않다. 그래서 매출채권을 최대한 많이 받고 좀 뼈아픈 일이겠지만 구조조정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프라를 죽지 않고 잘 살려놓으면 뭐 아예 뭐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이 회사에서 궁금한 점은 이 지금 원래 스마트팜이라는 걸로 그 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시작을 한 회사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통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그 사업을 거의 이제 안 한다고 볼 정도로 거의 미미한 게 됐고 그러면 유통인데 유통은 이제 못하는 사업이라는 게 지금 결론이 거의 난 거잖아요. 네, 이거 네. 이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마트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요. 그래서 이전에 온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고객을 획득했으니까 네. 물론 이들이 좋은 고객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을 획득을 하고 인프라를 까는데 진짜 많은 돈이 들거든요. 어쨌든 노이즈 속에서 깔아놨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많이 쪼그라들겠지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잘 이용하면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뭐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큰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위축되는 건 거의 처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황이 생각보다 크리티컬한 건 어렵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팜모닝이라는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 지금까지는 수익이 되는 서비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 사실 되게 불투명한 것 같아요. 뭐 추스리고 뭐 조금 그 희망퇴직해서 사람 규모 축소하고 기존에 하던 걸 열심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기존 사업을 뭐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하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든지 지금 기존 사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이게 예를 들어 부실한 사업군만 쫙 정리하고 코어 한 데만 딱 남겨갖고 회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사실 나쁘지 않은 건데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거군요. 지금 그린랩스 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요 다음 이야기는요. 부릉 운영사였 메시코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최용식 대표님이 한번 해보자라고 아이템으로 던지셨었는데 계속 좀 뭐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이쪽이 사실 지금까지 나눴던 두 개 회사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여기가 대단한 지금 큰 일을 겪었어요. 약간 SM 엔터테인먼트만큼이나 좀 내부 사정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요거 한번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대표이사의 에고가 너무 강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메시코리아는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뭐 그린랩스나 이런 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이 괜찮거든요. 적자가 꽤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맘먹으면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괜찮은데 근데 대표이사의 에고와 내부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아마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주 첫 번째 발단은 대표이사의 학력 위조 사태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주주 간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유정범 대표님이 물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주주들을 좀 다독이고 이런 데엔 실패했어요. 그래서 휴맥스가 나가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리더십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문제 발달은 IR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정범 대표님은 회사를 좀 유니콘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조를 찍기 위해서 IR을 했는데 굉장히 장기화됐죠. 한 1년 이상 이렇게 늦춰졌는데 IR을 했다는 얘기는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계속 안 됐다는 얘기죠. 뭔가 뭐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근데 그런 사이 계속 지표를 보여주면서 해야 되니까 계속 회사는 적자고 돈 날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유정범 대표가 자기 지분을 담보로 OK 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걸로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속된 말로 앵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주주분들도 좀 제가 만나고 그랬는데 얘기를 따르면 공과금도 못 낼 정도였대 회사가. 거의 뭐 오퍼레이션이 완전히 이제 붕 떠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제 좀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와중에 여기서 엄청난 키맨이 한 명 딱 등장합니다. 김형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공동 창업자이고 CTO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유정범 대표님의 사람, 유정범 대표님과 모든 걸 같이 했던 행동을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마저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저는 좀 놀랐어요. 이거 완전 SM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형설 그 CTO님이랑 엄청나게 돈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총대를 매가지고 한국 야쿠르트로부터 돈을 받아서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여기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배구조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유정범 대표를 쫓아낸 거죠. 대표이사로. 그래서 유정범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에고, 그 본인의 자의식 때문에. 회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본인도 굉장히 회사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다 괜찮으신데 어떻게 보면 정말 뭔가 유니콘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되게
우뚝 서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IR 너무 장기화해 버렸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씀으로써 결국 이게 퇴진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 유정범 대표님 그 창업자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럼 지금 현 상태는 2대 주주가 돼버린 건가요? 그 주식이 없죠. 네, 주식이 그게 없네요. 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OK 캐피탈에 담보로 넘겼는데 그걸 야쿠르트가 이제 산 거라서. 그 대금을 치르면서 네. 붕 떠버렸거든요. 물론 네. 여기서 법정 싸움을 통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붕 떠버렸다. 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그 유 대표님은 엄청나게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이사회가 뭐 무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런 결정은 아니다. 네. 지금 거의 진짜 SM 같은 느낌이던데 네. 그렇게까지 반발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뭐 애고가 강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게 뭐 사실 그에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회사가 어려워서 OK 캐피탈한테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가 받은 게 아니고 내 개인 지분을 담보로 받았단 말이죠. 그럼 나는 회사를 위해 이렇게 다 쏟은 거 아니에요? 그 위험성까지. 그런데 그 혼란 그거 다 내 지분도 뺏겨버리는 거죠 이제 회사. 그리고 동지들이 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나를 나가라고 벼락거치로 밀고 있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명분은 회사가 한때 5, 6천억까지 기업 가치를 형성했는데 이번에 야쿠르트가 인수할 때 산정된 기업 가치가 불과 몇백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냐. 그리고 이거는 회사를 탈취하려는 거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건가요? 예.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못 건지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진 않았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사업도 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배달 대행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처음 시작은 부릉이라는 배달 대행 회사였는데 점점 이제 뭐 물류센터 같은 것도 짓고 뭐 키커머스 같은 데 진출하고 엄청 계속 사업을 엄청 확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핵심이었던 배달 대행은 점점 축소되고 배달 대행이 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이 좀 되려고 했던 거는 축소되고 미래를 위해 투자만 계속했다가 사실은 이것만여도 좀 시장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유정범 대표의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뭐 그분들의 주주라든지 아니면 회사 업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능력 있는 건 확실하다. 되게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대행이라는 게 고상한 사업은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사들의 권리라든지 이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신경 쓴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 전략을 통해서 판을 키우려고 한 것도 맞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열심히 사신다 이분은. 네. 정말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질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악수를 두셨는지 전 거기까지 충분히 탈출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좀 그런 선택을 한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HY 한국 야쿠르트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유정범 대표님 편을 드는 쪽이 지금 지점장 부릉 지점장과 라이더들이 같이 막 이렇게 뭐 시위도 해주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전에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 메이저한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한 40분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이저한 그런 여론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면도 좀 있고요. 왜 그러시나. 근데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 야쿠르트의 인수가 되면 이제 종속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래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절감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건 좀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런 이유로 지금 M&A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정범 대표가 정말 고생하면서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저도 인터뷰를 두어 번 정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는 배달 기사들이
이렇게 하대받는 건 진짜 못 참는다. 어. 이분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전 어느 정도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분들하고 유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고요. 근데 좀 메이저한 의견인가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사에만 나오는 거죠. 네.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네네. AI 반도체 스터디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이거든요. 내일까지 티켓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얼리버드 오늘까지랍니다. 그거는 AI 반도체가 아니고 생성 AI 컨퍼런스고요. 다른 이번에는 거구나. 반도체 네. AI 반도체 주제로 네. 스터디입니다. AI 반도체 주제 스터디는 내일까지 티켓을 살 수 있고 네.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하는 네, 건가? 그렇죠.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하는 거고 컨퍼런스는 3월 16일 날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오늘까지 얼리버드 마감입니다. 네. 하지만 티켓은 15일까지. 티켓은 15일까지 판매합니다. 네. 뭐 저도 하나만 하자면 예. 아웃스탠딩 아마 독자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아웃스탠딩이 지금 30개월짜리 이용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놨습니다. 이게 정말 저렴하게 199,900원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걸 쓰시면 2년 6개월을 정말 꿀 같은 정보, 빅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스탠딩 사이트에 들어가서 30개월 이용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30개월 9,900원의 기준으로 30% 할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잘 생각해 그러면 이게 30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11,900원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게 자동으로 이게 자동 결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냅두시면 계속 30개월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요. 뭐 환불도 언제든지 받아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독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30개월마다 계속 결제가 된다는 점.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래는 이게 연간 결제였는데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7년 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스탠딩과 30, 40대를 같이 보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